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2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수영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오늘 보니까 요즘 수상 결과들이 그러니까 연말 시상식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관훈 언론상이라고 해서 관훈 클럽에서 주는 상입니다. 네. 관훈 라이트 클럽 말고. 그건 아닙니다. 관훈 나이트 클럽도 상 한번 줘야겠다. 관훈 나이트상 재밌겠다. 라이트 거기는. 자, 관훈 언론상은요. 사회변화, 권력감시, 국제보도, 저널리즘 혁신 등 4개 부문이며 상금은 부문별로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굉장히 많이 주네요. 야. 네. 일단은 사회변화 부문에서는 한겨레 신문의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탐사보도가 선정되었다고 하고요. 한겨레 상 많이 받네요. 네. 우리 것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권력감시 부문의 공동수상으로 동아일보의 조국 전 장관 딸의 의학논문 제일저자 등재과정 추적보도가 네?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신문의 조국 전 장관 일가족의 사모펀드 비리 연속 보도도 받았고요. 한국일보의 조국 전 장관 딸 의전원 장학금 특혜 연속 보도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개가 권력감시 부문. 권력이 뭐 조국밖에 없어 대한민국에? 되게 웃긴다 진짜. 권력감시 부분에 이렇게 3개 받았답니다. 저널리즘 혁신 부분에서는 YTN의 사라진 방화, 화재 조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보도가 받았는데요. 이 보도는 정보공개 청구로 얻은 전국의 화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방화 실태를 분석한 기사에 머신러닝 기법을 처음 적용해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진전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공로로 받았다. 이렇게 써 있네요. 머신러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지? 여기에다가? 저는 이런 말이 나오면 한국말이 아닌 듯. 이건 한국말이 아니다. 머신러닝, 딥러닝도 아니고 머신러닝은 또 뭐야? 아니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이나 비슷한 말이에요. 비슷한 말인데 그거를 화재랑 어떻게 연관을 짓죠? 글쎄요. 보도 자료를 자동으로 물어오게 시켰나? 모르겠네. 그건 잘 모르겠네. 네. 자, 그러면은 보도 한번 봅시다 나중에. 네. 그리고 이제 송건호 언론상 제가 좋아하는 우리 청암 언론재단에서 주는 송건호 언론상에서는요 임은정 검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송건호 언론상은요 다른 언론상과는 다르게 특징이 있어요. 그 한 해에 일 잘했다고 주는 상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일생을 쭉 봤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올해는 부진했어도 이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일관된 일을 쭉 해나가고 있으면 상을 주시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뭐 올해 이 사람이 뭘 했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굉장히 이제 이 사람 전체에 대한 인물에 대한 평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송건 언론사 심사위원회는 임은정 검사를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관해서 검찰의 오랜 침묵을 깬 그의 신념이 제도권 언론이 숨죽이던 시절 저항 언론 운동을 이끌며 참다운 말의 회복을 추구했던 송건호 선생의 언론 정신과 부합한다. 그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검사 진짜 계속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튼 수상자가 비록 언론인은 아니지만 그의 정신은 언론이 지향하는 바다. 검찰의 구성원이기에 앞서서 민주공화국의 한 시민으로서 공익을 앞세우는 임은정 검사의 분투를 송건호 선생이 기꺼이 격려하리라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건호상은 민원연 저희 받았어요. 네, 그렇죠. 네, 민원연은 과거에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2개의 상이 있었고요. 저희 민원연 상도 지금 수상 결과 발표를 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는데요. 네.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미디어 탈곡기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다뤄봐야지 될 것 같아요. 수상 사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아무튼 결과는 제가 오늘 그냥 후루룩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받나? 이렇게. 근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못 받게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도 아쉽다고는 생각합니다.
다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일단은 민원연에서 드리는 상의 최고의 그 영예는 민주시민 언론상입니다. 민원연의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죠. 민주시민 언론상에는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받게 되었습니다. 야. 예, 어쩌다가 이렇게 이달의 좋은 보도도 한 번도 못 받았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받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달의 좋은 보도로 뭔가 그달의 어떤 특종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이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처음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의 행보를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상을 줘야겠다. 그래야지만 이 방송에 이 시민들이 굉장히 큰 그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을 KBS가 알고 그렇죠. 이 방송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공감됐던 거. 왜냐하면 저희가 제가 민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완전 외부 심사위원들과 같이 하는 것이어서 엄청 고민해서 이제 선정했거든요. 아주 많은 토론 끝에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리톡이 이미 안종필 언론상을 받았다는 것을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 더 상을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네. 뭐 상징성이 크고 네네.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졌다 예, 예. 이렇게 그리고 말씀드리면 민주시민 언론상이 특별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저희가 본상만 드리고 특별상을 자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특별상을 굳이 만든 이유는요. 이 팀을 꼭 주고 싶어서였습니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을 선정했는데요.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그 조선일보 담벼락에다가 조선일보 폐간 뭐 이렇게 썼던 그 빔 프로젝트 썼던 거 있죠. 네. 그때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게 사실 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는 아니었으나 실질적으로 사실 그거는 이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장자연 사건 그러니까 장자연 번인성 뭐 이런 사건들과 관련돼서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것이었지만 그게 이제 하필이면 장자연 사건과 조선일보가 연루되어 있고 그래서 조선일보 앞에 가서 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언론개혁 운동 쪽으로도 방점이 찍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 한 해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펼쳐온 그 활동들이 의미 있다 생각해서 민주시민 언론상의 특별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드리는 상은 아니고요. 여러 단체가 같이 만든 게 있습니다. 성유보 특별상이라고요. 성유보 특별상은 성유보 선생님이 돌아가신 그 일주기에 그러니까 2015년에 저희가 만들었어요. 단체가 여러 단체가 같이 소속되어 있고요. 한 6개 단체가 함께 모여서 성유보 선생님을 기리는 뜻으로 제정을 한 상입니다. 이 상은 다른 것과 좀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 언론 민주화 그리고 평화통일 두 가지 분야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께 드리는 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기여해도 네, 하나만 기여해도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저희가 자꾸 양쪽에 한 분씩 뽑게 되네요.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두 쪽, 그러니까 언론민주화 운동과 평화통일 운동 이렇게 두 쪽에 한 분씩 뽑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받게 된 분은요, 대전 MBC의 유지은 아나운서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분이 지금 대전 MBC에서 채용 성차별 문제로 그러니까 여성 아나운서는 비정규직으로 뽑고 남성 아나운서는 대부분 정규직으로 뽑는 그런 상황이 사실 전국적으로 대부분의 언론사들에서 펼쳐지는 일인데요. 이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이렇게 드러낸 경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렇죠. 큰 불이익을 받고 지금 힘들게 지내고 계신데요. 사실 이렇게 당사자가 내가 지금 채용 성차별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왜냐하면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순간 나는 다시는 이 사회에서 이미 채용 성차별이 너무나 만연하기 때문에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나도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죠, 서로. 그런 어떤 카르텔을 깨고 이분이 자기 발로 정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라고.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네. 차별은 또 증명하기도 어려워서. 네네.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상을 드리게 되었고요. 성유보 선생님께서 특히 이 민초들의 고통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를 위해서 운동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유지은 아나운서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봤다면 당연히 엄청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팀에게 상을 드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통일 분야인데요. 몽당 연필이라고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 팀입니다. 이게 일본 내에 있는 조선학교가 그 네. 무산교육과 교육에서 차별을 받고 있잖아요. 그 팀들을 그들을 위한 투쟁과 지원 활동을 벌이는데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 영화 김복동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 조선인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잖아요. 그 장학금 주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김복동 할머니가 이 몽당연필에 기부를 하시고 그걸 이제 조선인 학교 학생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오랫동안 펼쳐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정말 상 받기에 딱이다. 이 상을 받기에 정말 안성맞춤이다라고 생각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것 말고 저희가 올해 좋은 보도상도 7개 부분이나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방송 못합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들 상들을 열심히 주고 있다는 거. 그 와중에 관음클럽상에서 그 권력감시 부분 3개는 다 유감이라는 거. 그거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짜 권력감시 지금 조국밖에 없냐 세상에. 그러니까요. 네. 민원연 회원 가입 가입하시면 매달 후원회비가 9달러 지상파의 종편 신문까지 세트로 감시하는데 9달러 거기에 좋은 보도 좋은 방송까지 발굴하고 팟캐스트도 매일 나가는데 9달러 매달 소식지도 나가고 매년 회원들과 같이 하는 행사도 여러 개 하는데 9달러 그럼 10,000원으로 하시죠. 오케이 땡큐 민원연 회원 언론 감시를 매달 10,000원으로 자, 그러면은 오늘은 신문 모니터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서중 선생님께서 김서중 정책위원장께서 이 기사를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글이 술술 잘 읽히고 아주 마음에 든다,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 정말 이거 너무 알려주고 싶어. 너무 화가 나. 그런 글은 좀 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나는 그래요.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이슈면은 좀 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내용은 시영 씨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그 아이템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과학 공부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불친절하게 설명하는데 익숙하거든요. 그래, 내가 맨날 지금 되게 그것 때문에 갈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거는 좀 안 그래. 네. 해봅시다. 민원연 신문 모니터. 기적의 수학과학 특집. 정말 못 살아 내가 진짜. 기적의 수학과들 특집. 수학과들. 네. 뭔 내용이길래 이래요? 기적의 수학가들이래잖아. 그들이. 네, 이게 되게 뻔히 보이는 계산을 잘못한 사람들 비꼬는 말로 많이 쓰이거든요. 기적의 수학과란 말이. 네. 그리고 이시영 씨가 자주 하는 짓이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네. 기적의 수학가 그러면 칭찬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비꼬는 거거든. 근데 이런 식의 그 표현이 이 글에 자주 등장해. 근데 그러면은 자기는 그게 조크라고 생각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글을 보고 칭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잘못 꼼꼼하게 안 읽는 사람은. 그리고 이거를 그게 조크라고 모르는 아예 조크가 뭔지도 왜 조크인지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훅훅 날려버리거든. 근데 내가 이걸 기적의 수학가 이거는 좀 웃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자, 해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선거법이랑 공수처를 저지한다고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해가지고 네. 국회가 마비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 중에 자유한국당이 가장 중점적으로 반대하고 싶은 게 선거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선거법이 국회의원들의 자리가 걸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한겨한 대표가 얼마 전에 단식을 했을 때 몇몇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공수처법은 협상을 하고 선거법을 막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이 명확하게 막으려고 하는 게 선거법이라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근데 이 선거법이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잘 모르시겠지만 꽤 오래된 문제거든요. 연원을 좀 따져보면 이게 표의 등가성이라는 문제랑 관련이 있는데요. 표의 등가성이 뭐냐면 지역구 중심의 선거제도화에서 선거구를 짜다 보면은
어떤 지역은 인구가 적고 어떤 지역은 인구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인구가 10만 명이 선거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인구가 36만 명에서 하나를 뽑는다. 그러면은 36만 명의 선거구에서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사람들은 표가 3.6배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기 표가. 그러니까 내 표는 0.3표인데 어떤 지역구에서는 한 표의 가치를 갖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한 18대 선거까지 굉장히 차이가 컸어요. 3.65배까지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그때 헌법 소원이 들어와가지고 여기다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그 선거법에 지역구 설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딱 2배까지만 차이가 나야 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이렇게 위헌 판정을 내렸고요. 그 다음에 15년 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판결을 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석패율제랑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그 비례대표제를 확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표의 등가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비례대표거든요. 왜냐하면 어디에 살든 간에 한 표를 내고 그 결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표의 등가성을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이제 비례대표제를 확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15년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표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받은 만큼 당에 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1등만 뽑히니까. 네. 그러면 2등이나 3등, 4등을 뽑은 사람들의 표는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제를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네, 선거구를 어떻게 조작하느냐에 따라서 막 국회의원 당선 결과가 확 바뀔 수 있는 거죠. 또 지역주의가 얼마나 심하냐, 뭐 이런 변수에 따라서 그 2당이 돼야 될 당이 1당이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그렇죠. 그런 걸 막는 게 비례대표제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이렇게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건데 지금 여기 지금 앞 시작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지금 지금까지.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저는 선거법 이야기를 하면 계속 하는 말이, 이것을 국민에게 유리한 제도가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이 유리한 게 하냐 아니면 민주당이 유리하냐, 요 와중에 정의당이 아주 신났네 뭐 이러면서 어느 특정 정당에 유리한 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느냐라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기사들이 대부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에게 유불리한지 측면으로 가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유불리한가를 떠나서 지금 말한 여러 가지 진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국민의 표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법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선거법이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에 너무너무 불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불리, 정의당에게 완전 유리,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대표적인 기사들을 좀 보니까 조선일보가 있다라는 건데, 이 조선일보 보도는 일단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지난 3월에도 네. 저희가 한번 보고서를 냈었죠, 이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그 조선일보가 이번에도 또 그런 기사를 냈는데요. 11월 28일자에 비례 50석 100% 연동형된 정의당 6석에서 25석. 이게 기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떤 비율이든지 도입하기만 하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와는 상관없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의석이 늘어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석은 줄어든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일단 안 되죠. 시작부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계산 결과가 계산법이 있어요. 뭔데? 자체적인 계산법이 뭐냐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로 그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면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건지 계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선일보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선거 투표를 했다고 가정하고 지역구 의석 분포는 지금과 같다고 봤다. 뭔가 벌써 이상하죠? 지역구 분포는 왜 지금이랑 같아? 네, 그러니까 내일 당장 투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구 투표가 지금과 같다고 어떻게 단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회계하는 계산법이라고밖에 아니, 기적의 수학가다. 그 과학 실험 기법에서 변인 통제가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건데요. 네. 변인 통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은 그 햇빛이 식물을 얼마나 잘 자라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화분을 2개를 준비하고 그 햇빛 말고 다른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요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의 양이라든가 그 화분 크기, 뭐 흙, 온도 이런 거 다 맞춰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선거법 개정의 영향을 알아보고 싶으면은 선거법 개정이라는 변인 말고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거법 외에 다른 거는 똑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도 똑같아야 되고 그 지역구 구획도 똑같아야 되고 참여하는 정당도 똑같아야 되고 그렇죠. 그 구도 같은 것도 다 똑같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조선일보처럼 계산을 해버리면 완전 거의 조작에 가까운. 그러니까 선거 결과를 차라리 가져와서 네. 선거법이 바뀌면 이렇게 된다. 네. 그러니까 과거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그쵸. 게 가장 정확한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그것도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거법이 바뀌면은 유권자들의 투표 성향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지금 위석수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위석수를 비율에 맞게 조절해서 곱해서 보정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 지역구도 뭐 축소되는 지역구도 있고 새로 지역구를 짤 거니까 그렇지. 위석수가 변하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사실 완벽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네. 그냥 방법이 없네. 네,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정당의 유불리만 계산을 하니까 이런 어이없는 계산 결과를 막 내놓고 거의 선동에 가까운 주장들을 내놓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작된 거는 표의 등가성을 좀 보완해라. 네. 그러니까 한 표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국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되는가를 따져봐라 라고 했더니 어느 당에 불리하고 어느 당에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 네, 그렇죠. 그런 보도밖에 없죠. 사실 지금은. 참. 프레임 전환이 되게 시급한 시점인데 언론들이 그런 걸 진보 언론들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연동형 비례제가 무조건 자유한국당한테 불리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조선일보 보도에서 드러납니다. 과거 보도에서. 그래요? 3월 달에 저희가 낸 모니터 보고서가 있잖아요. 그 모니터 보고서 제목이 자유한국당 주장에 맞춰 표 편집한 조선일보인데요. 네.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석수를 계산했는데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있잖아요. 네. 지역구 225석에 비례 75석, 연동률 50%. 이게 원안인데 여기다가 20대 총선 지지율을 적용해가지고 조선일보가 계산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이 105석이 되고 자유한국당이 110석, 국민의당이 61석, 정의당 15석, 기타 무소속이 10석 이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제일 많네? 네. 상대적으로 그 편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계산법을 쓰면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생기는 현상이냐 하면 네. 그 지난번 총선 득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역구 기준으로 보면 지역구 득표에서 총합 기준으로 보면 자유한국당이 38.3%를 가져갔고 민주당이 37.0%, 국민의당이 14.9%, 정의당이 1.6%를 가져갔고요. 비례대표 기준으로는 자유한국당이 33.5%, 민주당이 25.5%, 국민의당이 26.7%, 정의당이 7.2%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가 기본적으로 이런 득표율을 기준으로 위석수가 연동하도록 했으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표를 많이 받았으면 자유한국당이 1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유한국당에 불리하다고 하는 거죠. 뭐야 그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이중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냥 자기네들은 지금이 편한 거 아닌가? 지금의 상태로 지금이 좋다? 지금이 좋다라는 거 아닌가?
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서 소수 정당이 늘어나는 것이 소수 정당은 단순히 이중되어서의 의미가 아니고 더 그리고 선명하고 더 분명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처럼 이렇게 약간 우리는 친구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 소수 정당이. 그래서 저는 민주당보다도 소수 정당을 더 불편해할 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찌 됐던 간에 이 결국은 자기네들이 지금 자기 생각에는 이걸 하는 것이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라고 컨셉을 잡은 것 같고 그거를 조선일보가 받쳐주기 위해서 백업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보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만약에 이게 그냥 그래? 그러면 우리 괜찮아? 만약에 우리 너무 요즘 인기 좋고 우리 막 투표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럼 바꾸자고 이러면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전 들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현재는 자기네들이 좀 불리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근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면 계산을 잘못한 거죠. 아니죠. 지금 현재 지금 자유한국당이 처해진 그 어떤 상황에서는 선거가 자신이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당장의 선거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죠. 득표율에 따라서 네네. 비례가 연동이 되니까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근데 나 너무 궁금한 게 이 보고서에서 전설적인 러시아의 선거제도 그러니까 득표율이 140%가 나왔다는 전설적인 러시아의 선거제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이걸 지금 또 조크라고 했거든? 근데 내가 여기다 설명을 더 붙이라고 하자니 너무 또 길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뭐 알아듣는 분 있겠지 하고 그냥 냅뒀어. 뭐예요 도대체 러시아의 선거제도가? 그 뭐야?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푸틴이 당선됐을 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부 러시아의 지역에서 득표율이 140%가 나온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진짜? 네. 투표 결과를 설명을 하는데 그 각 정당들의 득표율을 다 더해보니까 140%가 나온 거죠. 뭐야 그게? 그래서 이승만 때 그런 거야 지금? 부정투표야 그러면? 그러겠네. 그건 제도가 아니고 어떤 뭔가 부정이 있었다니까 그런 거지. 지금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써있냐면은 제일 웃긴 게 이거야.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은 35%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상 초유의 헌정 파괴 사건으로 탄핵되기 전이었습니다. 그 난장판을 겪고 난 지금의 정당 지지율로 선거 결과를 계산하려고 하면 세계 어떤 선거제도를 들고 와도 자유한국당은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할 수 있는 선거제도란 득표율이 140%가 나왔다는 전설적인 러시아의 선거제도일 뿐일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어. 웃기지? 되게 웃긴데 러시아는 또 뭔데 이래? 그러면서 지나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이 보도는 근데 이 보도 자체는 사실은 좀 됐어요. 지금 네. 며칠 됐어요. 12월 5일 보도거든요. 한국경제 30-40대 74만 명 직장 잃고 알바 뛴다라는 제목의 보도였어요. 아이고. 이거 보면은 되게 심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보도가 나왔을까 좀 사실은 의아한 게 지난 11월 13일에 그 취업자가 그러니까 10월에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41.9만 명이 증가했다는 통계청의 그 고용 동향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10월 고용 동향인데 취업자 수가 이렇게 어찌됐든 늘어났다고 하는데 또 이 보도는 뭐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 보수 언론은 이런 거예요. 그 이전에는 취업자 수가 더 줄어들 땐 당연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다고 비판하다가 그렇죠. 취업자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면은 일자리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또 그걸 이거는 다 뭐 이렇게 일자리로 강제로가 아니고 뭐 이렇게 포퓰리즘적으로 막 재정으로 만들었다. 재정으로 세금에서 만들었다. 그렇지. 그런 식의 이제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뭘 해도 비판하네. 어떻게 해도 계속 어떻게 해도 미운털이 콱 박혀가지고 아무튼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경제 보도가 이런 보도의 일종이다라는 건데요. 한국경제 30-40대 74만 명 직장 잃고 알바 뛴다. 12월 5일자 보도 이 자체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한국경제의 이 보도가 지난 2년간 전체 취업자가 30만 명 늘었지만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7만 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85%는 경제의 허리인 30, 40대였다. 30, 40대의 경제활동 인구의 6%에 이르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만 들었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30만 명이 늘었는데 주 40시간 근로자가 87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알바만 다들 알바를 하고 있다는 알바비가 너무 높아져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뭔지 나는 일단은 풀타임을 못하고 알바를 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 보도에서 허점은 지금 그 주당 노동시간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을 풀타임으로 이제 이 보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풀타임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이 기사의 한 부분이 오버였는데요. 네. 보도는 주당 노동시간을 이제 40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 이상이 풀타임이고 그 이하는 그 알바다. 파트타임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러니까 OECD는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주 40시간 노동으로 정하고 관련 통계를 내놓는다. 이 부분이 오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풀타임을 40시간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이잖아.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8시간, 하루에 8시간이라고 5일 일해서 40시간으로.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동시간 통계를 조사할 때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한 달에 한 주를 떼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실제로 일한 시간들을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에 막 누가 휴가를 갔다거나 뭐 병이 생겨서 안 왔다거나 뭐 이러면 40시간에서 빠지는 거죠. OECD 통계를 잡을 때는 OECD 통계 홈페이지에 보면은 OECD가 말하는 풀타임이라는 것은 주 30시간이래요. 여기는 우리나라랑 좀 뭐가 다르네. OECD. 네, 그러니까 거기로 OECD라는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OECD 기준이 40시간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데 네.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이 주당 노동시간이 법정 노동시간이 36시간 아래 막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최대 32시간인 곳도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데는 그러면 전체 노동자가 시간제로 잡히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좀 이상한 거였고요. 그렇지. 제가 이거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걸 확인했는데 네. 딱 10초 걸렸습니다. 아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황당한 오보를 냈다. 하긴 그러니까 40시간 이상이 만약에 풀타임이라고 하면 진짜 시영 씨 말대로 유럽에 있는 OECD 국가들은 전부 다 모든 사람이 파트타임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40시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 경제가 한국에서는 풀타임을 40시간 정도로 그러니까 기준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국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라고 말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하필이면 OECD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OECD는 풀타임 일자리 기준을 주 40시간 노동으로 정하고 관련 통계를 내놓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확인도 안 하고 했다는 게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상당히 즐거운 소식이지만 우리 모니터하는 사람 입장에서 와 얘네 틀렸다 와우 이렇게 하지만 굳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거를 해서 어떤 이익이 있는 거지? 한국 경제는 자신들이 40시간을 풀타임으로 한 것을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OECD까지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 OECD 얘기를 한 그 추가적인 어떤 이익이 있어요? 그냥 쓴 것 같은데. 그냥 생각 없이 쓴 것 같아. 그냥 쓴 것 같은데. 내년년 보고서에 오르고 싶어서. 설마. 틀렸다 이러. 그리고 우리나라는 40시간을 일반적으로 풀타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네네. 사실 뭐 우리나라의 연간 촌노동 시간을 보면은 2018년 기준으로 1993시간인데 주평균으로 한 사람은 이게 38.2시간이에요. 이미 전체 노동자 평균 노동 시간보다 40시간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노동 시간 감소만으로 시간대 노동자가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너무 성급한 주장인데 최근에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을 강하게 펼쳤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이 전체 노동자가 이제 추세적으로 감소를 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막 52시간 이상에 분포하던 노동자들은 다 40시간에서 52시간 이걸로 그대로 내려왔고요. 그 위에서 감소분이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30시간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사람들도 생긴 건데 예를 들면은 작년부터 일부 대기업들은 이제 주 4일제 근무를 하거나 맞아요. 막 정규직 노동 시간을 35시간으로 막 줄이거나
이런 사례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대기업들도 그러고. 네, 일본 스타트업도 그러고 있고 뭐 실제로는 그 사람들도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노동 시간이 여전히 높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리고 뭐 그런 한겨레 직업들은 신문도 이제 주 4일, 뭐 네. 4.5일인가 뭐 그렇게 그렇죠. 한다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이제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버리면은 정규직 풀타임 일자리인데도 모두 시간제가 되는 거, 모두 알바로 된 거죠. 그렇지. 대기업 다니는데 알바생이야 전부 네. 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취업자 수로 고용 통계를 보는 게 그거 자체가 함정이라고 좀 봐가지고. 왜요? 네, 왜냐하면은 인구 변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인구 변동을 고려하는 고용률이라는 더 확실한 지표가 있는데 고용률은 보통 0.1 단위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언론들이 기사로 내기에는 막 20만 명이 늘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0.1% 늘었다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취업자 수라는 게 좀 더 많이 통용되는 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 이거 자체가 함정에 빠졌다고 봅니다. 그러네. 정부도 이제 고용률보다는 취업자 수가 더 홍보하기 좋아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취업자 수로 하면은 인구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네, 인구 수에 그러니까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취업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대신에 고용률로 보면은 인구에 비해서 얼마나 고용이 됐나 이런 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우리 사회상을 잘 반영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더 확실하고 보다 보편적인 통계죠. 그게 고용률이. 이제 숫자로 나오면은 이거 좀 의심해봐야겠네. 근데 정부부터가 이렇게 쓰고 있어서 좀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은 정부가 그런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가는 건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되게 어렵게 얘기했지만 한국경제가 하는 말은 지난 2년간 전체 취업자가 30만 명이 늘었다. 그런데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7만 명이 줄어들었다. 라고 하는 건데 이들의 그 줄어든 사람들의 85%가 30, 40대였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여기까지는 지금 통계가 보여주는 어찌됐든 이 통계 자체가 잘못 나온 게 아니라면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결과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한 것이 문제. 그러니까 물론 아까 말한 풀타임의 기준은 40시간으로만 얘네가 잡은 거 그런 그렇죠. OECD 통계 어쩌고 이거는 완전 오보지만 그 부분 오보죠. 그런데 핵심은 정말 큰 오보는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풀타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풀타임의 그렇죠. 기준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주 40시간이 풀타임이 아니라는 한국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 반영하지 못했는데 얘네가 해석을 지네 맘대로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졌다. 이렇게 말한 게 문제인 것으로 그러면 보여요. 한국 경제 논리대로라면 유럽에는 풀타임이 없다. 없는 거지. 거기는 풀타임 할 수가 없어. 파트타임이야. 32시간밖에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풀타임이라고 쓰세요. 할 수 있어. 실제로 법정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독일의 경우에는 22.2%가 OECD 기준으로 파트타임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또 그래도 괜찮은 게 파트타임 노동자의 급여가 정규직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오히려 파트타임이 더 높은 곳도 네, 많아요. 그렇죠. 네. 계속 고용은 내가 자신이 없지만 지금 당장 너무 필요하니까 웃돈을 주고라도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그 노동력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모든 게 다 너무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기형적으로 돼버린 그런 상황에서 보도까지도 이게 질 낮은 일자리다라고 이제 무조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풀타임 일자리가 사라지고 질 낮은 일자리가 늘어난 것이다. 질 낮은 기사였습니다. 네, 자기들이 파트타임을 질 낮은 일자리로 만들어 놓고 파트타임으로 고용되면 질 낮은 일자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한국 나쁜 경제. 사람들이야. 화가 났지만 태어날게 전화했다. 제보가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천국의 수님께서 2편에 1,000원씩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어웨이브 박미정님께서 지난 토요일 민주언론 토크쇼 혹시나 동영상을 업로드 안 되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팟빵에서 2번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올라가는데요. 네. 지금 만들고 있고요. 2편으로 나눠서 동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게 길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제가 걸리죠.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많이 편집을 많이 해달라고 했어요. 그 편집하시는 분한테 조금 많이 잘라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안 힘든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다가 콱 꺼버릴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이게 소리로만 듣는 것보다 또 영상으로는 더 참을성이 없어져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편집할 때 힘들었던 게 그분들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시고 이러니까 그 텀이 되게 길거든요. 네. 중간중간에. 그거를 줄이느라고 아, 미세 편집을 그러니까 했어요. 침묵의 시간이 좀 있다는 침묵의 소리죠. 시간과 이런 맞아, 네, 맞아. 말 나오기 전까지. 네. 근데 감정이 그게 어가 차라리 동영상이면 좀 덜 답답한데 이게 그렇죠. 소리로 들을 때는 하면 진짜 진짜 길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줄이느라 좀 힘들었어요. 그랬군요. 자, 아무튼 곧 올라갑니다. 네, 곧 이번 주 올라온답니다. 안에 올라갑니다. 네. 제가 그거를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부탁을 한 거기 때문에요. 동영상 편집하시는 분께 좀 늦게 하더라도 왜냐하면 기록의 의미 저는 정말 이 선생님들을 그렇게 모시고 하는 게 언제 또 있을까 싶어가지고 물론 저는 또 할 거긴 하지만요. 네. 아무튼 의미 있게 정리를 한 거라서요. 곧 올릴게요. 노란색 메모지님도 글을 써주셨는데 늦은 밤. 제1야당은 소리치는 가운데 처리되는 예산안을 보면서 왜 이렇게 꿀잼이던지 제 심보가 고약한 건지 몰라도 그리 느껴지더라고요. 예산 도둑이라 떠들던 김재원 정책위원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침대를 사고 휴지통 하나를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주고 샀는지 그게 다 국민 세금이었는데 그런 걸 꼬집는 언론은 없겠죠? 라고 하셨어요. 천국의 숙님이 이런 말 해주셨는데 처장님 얘기하신 내년 3월 종편 재승인 여부의 운명은 말 그대로 심사위원들의 판단에 달릴 것 같은데 1월에 심사위원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들은 것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과거에는 이제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이렇게 매기고 나면은 사실 우리가 그 점수를 잘 알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청문이라는 것을 해요. 그러니까 TV조선을 불러다가 이제 소명을 하라고 하는 거죠. 니들 왜 이렇게 했냐? 아니면 약속 이런 거를 이제 받아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는 좀 왜 우리가 KBS나 MBC 사장 뽑을 때 그 국민들 청문회 했잖아요. 국민들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떤 토론회 같은 걸 했잖아요. 공약. 그런 것처럼 이 종편사들이 이제 와서 국민들 앞에서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좀 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 이번 심사는 좀 기존의 심사와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혼나는 장면이라든가 또는 쩔쩔매는 장면 또는 뭐 약속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키스스스스스님 잘 들었습니다. 네. 라고 하셨고요. 7708SH님께서도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우 베파 사트님께서 모든 기자 출입처 폐지가 정답. 노무현 대통령의 성견지명. 모든 부처에서 브리핑하면 될 것을 왜 기레기들에게 잘 보여서 기자단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지. 여기서부터 불공정이 시작된 것임. 그런 덩어리들이 조국 사태에서 얼마나 정의로운 척을 하는지 토 나올 뻔이라고 써주셨어요. 최철우님은 토론회는 기자분들의 꽉 막힌 생각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제게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폐쇄적인 집단이 사회에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논리를 득했습니다. 아유, 이런 걸 득하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뭔가 좀 핀트가 안 맞았어요. 토론회가. 아무튼 감사합니다. 민원연 해주셨어요. 네. 리얼듀프님께서는 PD수첩은 검찰 기자단을 비판했는데 왜 사법부 출입 기자들이 반발할까요? 그리고 법원은 입법, 사법, 행정의 한 축인데 기자들은 사법부를 행정부 외청에 불과한 검찰과 같은 선상에 놓고 사법부 또는 법조라고 같은 선상에 놓는 걸까요? 사법부 비하는 걸까요? 검찰을 격상하려고 하는 걸까요? 라고 하셨어요. 샤이키드님, 김진 같은 것들은 아무튼 김자정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청색지대님, 대감댁 하인이 대감 노릇하는 것. 검찰발 받아쓰기만 하는 것들이 무슨 법조 출입 기자냐. 기레기 중에 개기레기가 검찰 출입 개기레기다.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말인데. 네. 그리고 박성훈님께서도 토론회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토론회가 아니라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교묘한 비틀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아직도 30년 전 자신들이 청년이었을 때인 줄 아는 것 같은 그저 그런 꼰대들의 반상회인 줄. 이 자체를 먼저 아주 많이 비판할 줄 알아야 민원연의 사상과 철학을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여러분을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무튼 토론회가 좀 답답했다라는 저도 그 돌아오면서 진짜 답답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은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어찌됐던 간에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으로서 그렇게 뭐 자리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큰 기득권이에요. 근데 그 토론회에서 가장 의문이었던 게 만약에 검찰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면은 그거를 찾아내라는 게 언론 보고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검찰이 자료를 공개 안 한다고 언론 자유가 침해된다고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검찰이 뭔가 숨기고 있다면은 그거를 밝혀내는 게 언론이 원래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네네. 근데 검찰이 뭐 보도자료 같은 걸 안 준다 그래가지고 검찰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다 그래서 검찰에 들어가는 사람 취재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왜 그 검찰이 뭔가 안 준다 그래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외국에서는 상당히 정부 투명성이 보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언론들이 거기까지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가는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기본적으로 모든 기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출입처에서 주는 정보를 너무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출입처와 거래하는 사람들도 취재하고 그 출입처에서 출입처의 권력으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도 취재하고 예를 들어 이러면 국가인권위에 출입을 하는 사람이 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인권위 직원이 주는 브리핑만 하는 게 아니고 인권위 조사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결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도 당연히 그러니까 모니터가 아니죠. 맨날 내가 모니터라니까 남도 모니터래. 당연히 취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권위 진정을 왔는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제가 굳이 인권위라고 하는 건 제가 거길 잘 아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다음에 그 맨날 앞에 와서 1인 시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취재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렇죠. 정상적으로 그렇죠. 한다면. 근데 그런 걸 다 종합해서 인권위를 좀 멀리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그들이 주는 정보만을 보도하는 게 아니고 멀리서 바라보고 지금 그러니까 인권위를 출입하지만 대한민국 인권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는지를 취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출입 기자들은 진짜로 아까 시영 씨 말씀처럼 딱 그들이 주는 정보가 없으면 난 어떻게 쓰라고요. 계속 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들이 정보를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안 주면요. 제도적으로 정보를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피해 사실 공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기자만 접근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기자들이 굉장히 이상한 특권 의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극우 극자의 언론사는 쳐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 선택권을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도 사실은 무리예요. 왜냐하면은 그렇죠. 그 안이 더 극자인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좀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안에 들어간 자기들은 사람들은 정론지. 그리고 정말 생각- 문제였던 거는 이제 검찰 주장은 어차피 공소장에 다 반영되게 돼 있잖아요. 공판 중심으로 가면은 검찰이 뭘 수사했고 거기서 어떤 결론을 내렸고 검찰의 주장이 뭐고 그리고 거기 반대되는 주장이 뭔지 다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판 중심으로 가면. 공판 근데- 중심으로 가는 게 근데 막 그러면은 시민들이 검찰이 지금 뭘 수사하고 있고 그걸 실시간으로 막 타임라인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죠. 이유는 없지만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하기는 좋죠. 그렇죠. 우리가 검찰에 이기기 위해서는 언론 플레이 하기 딱 좋은 게 지금 상황이죠. 근데 또 문소영 기자가 문소영 논설실장이 하신 말씀 중에서 왜 일보를 모두 포기하고 연합뉴스를 그냥 받았어. 그냥 일보는 그렇게만 해도 저는 그 남는 인력이 좀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모든 언론사들이 좀 그 레거시 미디어들이 좀 담합을 해서 그런 건 좀 추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 대신에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좀 더
정말 그 너희들의 일보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연합뉴스가 또 어떤 그 정부 지원금도 받고 하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다해라. 뭐 이상한 장난치지 말고 그 일보라 하더라도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충실히 정보를 전해라. 다른 언론사들이 받아 써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근데 생각도 원래 들었어요. 연합뉴스가 그렇게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언론사들이 일보 그 전쟁을 진짜 몇 초 그 핸드폰에 알림 해놨잖아. 저는 이제 KS 뭐 M 다 알림을 해놨는데 속보가 막 다다다다다다 막 몇 초 만에 막 오거든요. 근데 다 그 속보 경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속보, 냉무, 그 냉무. 재곤내.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내일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셔서 KBS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회원님,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언론 감시는 전적으로 저한테 맡기시고 회원님은 회원님의 정신 건강만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연은 멘탈이 강한 조직입니다. 봤던 기사도 의심하고 또 의심합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